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8강 철기시대 여러 국가의 등장 중에서 옥저와 동해편을 학습하기로 합시다. 꼭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구글 설문지 형성평가를 하세요. 이제껏 제출한 역사과제 결과물은 선생님이 5월 8일 날 모두 체크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본인이 선택한 행동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공정하겠죠? 그래서 개학 후에 한번 다시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과제를 확인하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부여와 고구려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오늘은 옥저, 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합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고조선에 이어 등장한 여러 나라 중 옥저, 동해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입니다. 역사라는 과목이 다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고 지겹고 어려운 과목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과목이 된다면 정말 배우는 것이 즐겁고 쉬울 수 있습니다. 역사가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훈을 얻기 위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느 나라의 풍습일까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혼인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결혼 풍습인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고구려의 결혼 풍습이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잠깐 대릴사위제 있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신랑 집에 가지만 그 전까지 신부 집에서 일해주는 그런 제도 하나 있었죠. 맞아요. 서옥이라는 곳에 머무르면서 신랑이 신부집에서 잠깐 대릴사위 하면서 일해준다라고 해서 바로 서옥제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이거는 그거와 반대예요. 어느 나라 풍습일까요? 정답은 네, 옥저였습니다. 자, 어떻게 반대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여기 신부 측의 부모님이 신랑들 사람 집에서 살거라 하면서 어린 신부를 신랑 집에 보내요. 이 신부는 한 10살 정도 되었는데, 10살 정도 되었는데, 10살 정도 된 어린 신부가 신랑 집에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고구려는 장가를 왔잖아? 근데 이 옥저는 시집을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어린 신부를 누가 키워주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네, 시어머니가 지금 키워주고 있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키워줍니다. 키워주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그죠? 성인이 되면 정식으로 이제 이 결혼 지참금을, 그죠? 신부 측에 드리고, 이제 신부 측에 드리고, 이제 혼인을 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선언을 하는데, 이 제도 이름을 바로 민며느리제라고 해요. 민이라는 뜻이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밀이라는 뜻이에요. 밀이. 그러니까 미리 며느리가 됐다라는 거지. 시어머니 입장에서. 왜 이런 풍습이 있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근거가 있는 게 이 옥저 위에는 고구려가 있었어요. 이 옥저가 고구려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많은 공물을 바쳐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결혼을 할 그러한 이제 어린 아이도 빨리 이제 곡물로 바치기 전에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키운다. 뭐 이러한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 시댁에서 여자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다. 뭐 이렇게 뭐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신부가 신랑 집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크다가 그죠? 성이 되면 여자 집에 예물을 주고 혼인하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거. 정말 좀 신기하죠. 그죠? 이것을 고구려의 서옥제로 이제 약간 비교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옥제 하니까 왠지 옥저를 자꾸만 찍고 싶은데 아니에요. 서옥제는 고구려 겁니다. 고구려 거. 고구려의 혼인 풍습이었고 그리고 옥저의 혼인 풍습은 바로 뭐였다? 민며느리제였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나라의 풍습일까요?
자, 지금 보면 아까는 결혼 풍습이었죠. 그죠? 요거는 지금 시신 있는 곳을 보아하니 장례 풍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 결혼 풍습 바로 민며느리 제를 가진 나라와 동일합니다. 민며느리 제 어느 나라의 혼인 풍습이었죠? 네, 맞아요. 옥저였죠. 이것은 옥저의 장례 풍습입니다. 자, 요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특히 중학교 수준이 아니라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장례를 치를 때 큰 나무 곽을 만들어요. 관이 아니라 곽을 만들어. 길이가 10여 장이며 한쪽을 열어놓아 입구를 만들어요. 죽은 자는 모두 가매장, 가짜 매장을 한대. 형체만 겨우 덮어두었다가 피부와 살이 다 썩으면 곧바로 뼈를 거두어 뼈만 추린다는 거죠. 그리고 온 가족, 그러니까 온 가족 뼈를 한 곽에 넣는데요. 온 가족, 가족 공동 무덤이다, 그죠? 자,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같이 나무를 깎는데 죽은 사람의 수와 같다. 자, 요 옥저의 장례 풍습 좀 어려운데 짠 세골장이라고 합니다. 뭐 어떠한 곳에는 골장제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가족 공동무덤, 가족을 한 곳에 다 이렇게 모아서 뼈말 모아서 묻었다. 뭐 이러한 거죠. 정말 참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와 지금 좀 다르지만 희한한 풍습들이 참 많았어요. 그죠? 자, 여기 보면 강원도 강릉과 강원도 횡성, 그죠? 강원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동예의 것으로, 아까는 옥저였는데 이제 동해로 바뀌었습니다. 철자형 집터와 여자형 집터, 그죠가 발굴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 삼국지에 따르면 이 이제 동예는 예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만주 지역에 거주한 종족 명칭을 예맥족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뭐 예맥을 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고 따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구려가 맥족이고 그리고 동해 부여가 예족이다. 뭐 그렇게 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여에서 고구려 나왔고 고구려에서 백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같은 계통이고 동해 옥저가 같은 계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해도 옥저와 같이 이제 함흥 평야 일대에 이제 비옥한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바로 고구려에게 많은 공물을 바쳐야 했어요. 그래서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에게 많은 그러한 이렇게 공물을 바치면서 이제 고구려가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옥저와 동해도 고구려에게 흡수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동해 옥저도 정복하게 되는데 그래도 동해도 참 여러 풍습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느 나라의 풍습일까요? 아까 옥저에서 동해로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네, 동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동해의 풍습인데 우리 부족과 남의 부족의 경계선이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우리 부족의 영역을 침범했으니 변상하시오 하니까 이 다른 부족 사람들이 겨우 한 발 넘었는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 자, 시족사회의 전통이 이 동해는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족마다 경계가 너무 엄격했죠. 그래서 함부로 남의 구역을 이렇게 침범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금 넘어오지 마 라는 그런 풍습이라는 거예요. 금 넘어오지 마 풍습. 만약에 금을 넘어가면 어떻게? 노비나 소와 말 등으로 변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풍습이었다고 해요. 이 풍습의 이름은 바로 책화입니다. 책화. 이것 때문에 동해가 점차 크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부족 간의 경계가 엄격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조계혼이라고 같은 부족끼리는 혼인을 하지 않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이 동해가 고구려의 압력도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또 책하와 조계혼 같은 이러한 풍습적 특징 때문에 이제 큰 나라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동해의 특산물은 고구려를 위한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동해는 해산물뿐만이 아니라 이런 특산물을 고구려에 바쳐야만 했어요. 먼저 단궁은 박달나무로 만든 활입니다. 활.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 박달나무로 단단한 활을 만들면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쓰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말타기와 활쏘기. 그래서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또 다른 나라 정복하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 과하마는 과실나무 아래에 다닐 수 있는 말, 바로 쇼다리 말인데 이것도 동해의 특산물이었고, 그리고 잘 보이진 않는데 반어피라고 해서 이 표범, 이제 바다표범 가죽을 말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얇게 해서 칼에 감아요. 그럼 그립감이 좋아서 이제 무기로 이제 이렇게 싸울 때 손에서 칼을 놓지 않도록 만들어 준답니다. 이게 다 고구려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점차 무기까지 이 아이템을 확보를 해서 더욱더 잘 싸우겠죠. 도대체 옥저하고 동해는 왜 이렇게 고구려에게 그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철기 시대에 출현한 여러 나라 가운데 이제 옥저와 동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옥저와 동해는 그죠? 고구려에게 공물을 바쳐야만 했는가? 그죠? 고구려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여기 산지, 그죠? 험준한 산지 깊은 계곡에 위치를 해가지고 농사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장한다 그랬어요? 식량을 빼앗아서, 그죠? 근데 부여에서 처음에는 이 고구려가 나왔기 때문에 부여는 고구려보다 좀 강했어요. 그래서 부여는 건드리지 않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밑에, 그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옥저와 동해를 이제 약탈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이제 공물을 바치라고 이제 압력을 넣으면서 옥저와 동해를 지배를 했어요. 옥저와 동해가 고구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라는 존재가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그리고 또 국가를 한 공동체로 묶어가지고 점차 성장하려고 막 정복 사업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확장 사업, 영토 확장도 하고. 근데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의 압력으로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고구려가 점차 성장하면서 옥저와 동해를 더욱더 압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군장, 읍군과 삼노라고 불리던 몰라도요. 하여튼 읍군과 삼노라고 불렀던 군장이 존재하는 그러한 군장 국가였지 이제 왕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자, 옥저의 풍속을 보면 고구려의 소금, 어물 등을 바쳤다. 뭔가 바치죠. 그리고 민면의제. 이것도 어떤 학자들은 고구려가 어린 소녀를 곡물로 가져갈까봐 일찍 결혼시켰다라는 그런 풍습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가족 공동무덤, 세골장, 그리고 동해의 풍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화, 그죠? 이 부족 간의 통합이 좀 어려운 그러한 풍습이었고 금 넘어오지만 그죠? 금 넘어오면 소나 뭐 말이랑 이렇게 변상해 조개혼, 그죠? 우리 부족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그죠? 그리고 해산물, 특산물로 당군, 과마, 반어피 이런 것들도 이제 고구려에 이제 곡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일단 부여도 그렇고 옥저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고구려에 결국 흡수 통합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올 여기가 뭐가 되죠? 고구려 이렇게 되는 거죠. 고구려가 이제 점차 성장을 해 나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천 행사 나중에 묶어서 정리할 테지만 동해는 10월 달에 무천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나요? 네, 일단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때까지 한 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다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려고 하니까 역사가 재미없고 어렵고 뭐 지겹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구분하고 이러한 풍습이 있었구나. 왜 이것이 나타났을까? 왜 이러한 풍습이 존재했을까? 이런 왜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죠? 재미로 알아보는 설기시대 흥망성쇠. 자, 기원전 2세기경 한반도 북부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 부여가 건국이 됩니다. 우리가 그 고조선이 언제 멸망했죠? 기억나나요? 네, 기원전 108년에 그저 중국 한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했는데 2세기경이니까 그 전이죠.
그죠? 그 전에 이제 부여는 건국됐습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로 건국된 국가가 바로 부여입니다. 그리고 1세기경 부여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며 국가체제를 마련합니다. 이때 왕은, 그지, 왕권이 미약했다 그랬죠? 바로 연맹왕국 단계였어요. 그래서 여기 부여에서 이제, 풍습으로 나온 그러한 전통 놀이 있었잖아. 기억나니? 바로 윷놀이 있었죠. 그죠? 사출도 마가우가 저가구가 있었고 왕은 양이었죠. 자, 그 다음에 기원전 1세기경 삼한이 성장합니다. 이 삼한도 기억나죠? 이제 위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을 때 이 준왕의 무리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한이었고 그리고 또 그 한이 분열되면서 삼한이 점차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 했습니다. 자, 삼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삼한의 여러 나라 가운데 57년 사로국이 건국이 되죠. 이 사로국이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 신라라는 국호가 6세기 지증왕 때 처음으로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하거든요. 이때는 사로국 박혁거세가 세운 이 초기의 그러한 신라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로국, 설아, 설아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불렀는데 6세기 지증왕이 돼서 비로소 신라예요. 그런데 삼국사기 할 때 이제 삼국시대 할 때 헷갈리니까 그냥 옛날부터 신라라고 해서 그렇지 뭐 그런 조그만 그러한 부족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원전 37년에 압록강 근처 졸본 지역에서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데 이 고구려는 처음부터 고구려였어요. 그죠? 처음부터 고구려였고 이 주몽의 아들 그지 유리가 부여해서 그 칼 반쪽, 골 반쪽, 빛 반쪽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하여튼 반쪽을 들고 왔을 때 주몽의 또 다른 아들 온조와 비류 그리고 소선호 그지 부인이 이제 한강유역으로 내려오죠. 그때 온조가 한강유역에서 세운 국가가 바로 백제였죠. 그 백제의 원래 이름이 십제였습니다. 이제 십제에서 백제로 이제 가는데 이 온조가 세운 국가 십제가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1세기 후반이 되면 태조왕. 이때 태조왕은 주몽이 아닙니다. 그죠? 왠지 조선 태조, 고려 태조 하니까 1대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구려 태조왕은 6대 왕이에요. 6대 왕 때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거든요. 이 태조왕이 엄청나게 또 중요합니다. 2단원에서 만나볼 거예요. 자, 갈사부여를 정복합니다. 부여가 총 4개예요. 그 중에서 갈사부여를 정복하고 그리고 옥저, 이제 드디어 옥저가 이제 고구려한테 먹혔네요. 자, 다음에 2세기 말 고구려가 동해를 지배하고 그리고 3세기 말 부여 세력이 위축됩니다. 3세기가 되면 이제 선비족 들이 이제 부여를 침공하거든요. 이제 선비족, 흉노족, 갈족, 강족, 저족이라고 5개의 오랑캐가 이제 이 만리장성을 이제 막 침공을 해서 넘어와서 16개의 국가를 세우는데 그걸 5호 16국이라 하는데 중국 역사예요. 뭐 그러한 와중에 이제 부여 세력이 많이 위축이 됐다. 뭐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410년 5세기죠.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 그죠? 고구려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부여가 있었다는 거. 그때 부여는 동부여. 자, 그리고 동부여가 이제 정복이 되고 드디어 이제 부여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동예가 이제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이제 철기 시대의 국가들이 여러 이 길게 그지?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그 이제 삼국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지? 이러한 이 사람들의 이 이제 국가의 활약이 없고 그냥 이렇게 이름만 이제 유명무실한 이름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국시대 이렇게 하지 철기시대 끝나고 바로 삼국시대 이런 식으로 시대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494년에 고구려 문자 명왕 때 북부여가 이제 멸망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알 수 있겠죠? 이 학습자에 제출한 과제 수정 보완 안내입니다. 옥저 동해의 풍습과 특징 정리하기. 사전과제 5쪽 6쪽 붉은색으로 다시 수정 보완합니다. 오늘의 과제 안내입니다.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구글 설문지를 클릭하고 답을 입력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